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윤규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이제 양이 많고 두껍고 어렵기로 유명한 코스모스 한번 이제 같이 볼 건데요. 제가 이제 평소에 이제 30분 나눠 가지고 읽는 법 말씀드렸는데 그대로 적용하는 법 한번 보여드릴 거예요. 저는 이제 한 번 전체적으로 읽는데 이제 27분 정도 걸렸어요. 어제 새벽에 이제 읽어봤는데 일단 책의 표지부터 제가 읽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보니까 이제 중요한 말들 한번 볼게요. 앞에 코스모스는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고 꽃 이름이 보통 생각이 나죠. 뒤에 보니까 대우주의 신비, 우리도 코스모스의 일부인데 인간과 우주는 연결이 돼 있다니까 코스모스 우주라는 거 알 수 있죠. 여기 또 대우주라고 나와 있고 이렇게 엄청나게 큰 글자를 썼다는 거는 이게 이제 주제라는 말이겠죠. 코스모스 우주다. 우주적 관점에서 본 인간의 본질, 코스모스의 관점에서 본 인간의 본질이라고 얘기를 할 거고 그다음에 여기도 이제 제가 중요한 사항 정리를 해봤어요. 외계 생명이 존재를 하는데 외계 문명과 교신하는 것들 또 그런 것들이 또 내용이 나와 있다. 우주 대항해 한다는 게 또 밑에 신문 평가에 나와 있죠. 자, 그다음에 밑에 보니까 이제 구수한 입장과 대중적이면서 문학적이고 인문학적 상식이 이제 또 있다 이렇게 이제 나와 있어요. 뭔가 다른 과학적인데 인문학적이야? 구수해? 과학자로 하면 뭔가 이렇게 칼 같고 냉정한 이미지일 것 같은데 그런 책이 이제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인기가 있겠죠, 그죠? 그다음에 또 보니까 온갖 과학 지식들이 있고 과학 탐험가들의 발자취, 뭔가 이제 천체에 관한 우주에 대한 걸 것 같은데 온갖 과학 지식이 다 있나? 어렵겠네 느낌이 딱 들고 과거와 현재 미래의 과학이 이룬 것과 앞으로 이루어야 할 것 역사적인 관점도 들어가 있구나. 그래서 이제 이렇게 밑에 한 네 가지 정도가 나올 거라는 게 정리가 되죠. 우주에 대한 거, 외계 문명에 대한 거, 그다음에 그러니까 우주, 공간, 거기 사는 애들, 그다음에 그걸 좀 구수하게 풀어내고 천체에만 한정되는 게 아니라 다른 것들도 한다. 자, 그다음에 이제 양력을 제가 보라고 말씀을 드렸죠. 저자 칼 세이건 이렇게 있는데 한번 쭉 읽어보면은 어떤 것들이 눈에 띄냐면 인문학 학사예요. 그러니까 아까 보니까 구수한 입담이 이제 이해가 되죠. 그다음 물리학 석사, 잡다한 어떤 과학 지식들이 이해가 되고 천문학, 천체 물리학 이해되죠. 그다음 일과대학에서 유전학 조교수를 했어요. 또 이러니까 다양한 또 지식들이 나오겠고 그다음에 우주 탐사객, 아까 우주 여행하는 거 이것 때문에 나오는구나 알 수 있고 외계 생물과의 교신을 다룬 콘택트 영화 아시죠? 그것도 이분이 이제 처음에 쓴 거래요. 그래서 참 이런 것들이 이렇게 6가지 경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방금 전처럼 이런 이제 책이 나온다는 거죠. 이해되시죠? 단순하게 우주에 대해서만 다루는 것은 아니다. 이게 저자를 보면 알 수 있고 그 두 개를 비교를 해보면 코스모스 뭐 이렇게 4가지 정리했고 6가지 정리했는데 코스모스는 대우주고 우주적 관점에서 본 인간의 본질이라는 거는 천문학과 천체 물리학 유전학 이제 이거를 여기 이 경력에서 나오는 거겠죠. 자, 그다음에 그러니까 외계 생명과 문명의 존재와 교신 우주 대항해는 나사 무인 우주 탐사에 참여한 경험, 외계 생물과의 교신에 대한 컨택트 썼던 거, 그게 이제 여기 연관이 돼 있을 거고 구수한 입단과 대중적이면서 문학적이고 인문학적인 상식은 인문학적인 어떤 소양에서 나오겠죠. 자, 그래서 온갖 과학 지식과 탐험가들의 발자취, 과거, 현재, 미래 이거는 인문학, 그다음 물리 유전학 여기 이제 같이 들어가겠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표지랑 저자를 봤어요. 그다음에 제가 뭘 보라고 말씀을 드렸죠? 머릿말 이런 거 읽는 거 아닙니다. 서문 이런 거 읽는 거 아니에요. 바로 목차를 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자, 이제 유명한 이제 영상 최근에 이제 2개월 전에 올렸는데 설마 책을 이렇게 읽으시냐 해서 제가 세로로 읽는 게 아니라 가로로 쌓아서 목차부터 읽고 이후에 여러분들이 평소에 읽던 방식으로 해주시라고 했는데 이걸 보니까 도저히 모르겠죠. 코스모스의 바닷가에서 우주 생명의 푸가 머리가 아프기 시작해요. 저도 처음에 목차 봤는데 뭔 말이야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이럴 때는 그리고 심지어 이 책이 세부 목차가 없어요. 이럴 땐 어떻게 읽냐. 제가 원리를 이제 말씀을 드리면 결국 원리를 찾아라 아시잖아요. 원리를 찾아라. 이게 독서의 기초예요. 뭔가를 찾고 읽는 게 되게 중요하다. 2단계로 나눠가지고 작가가 말하고자 하는 바를 먼저 찾고 나중에 그걸 이해를 하는 거예요. 처음부터 이걸 이해하려고 노력하지 말고 나눠가지고 한다. 변호사님 잘못 찾으면 어떡하죠? 요약 잘못하면 어떡하죠? 괜찮아요. 찾는 연습하고 틀린 거 수정하는 게 바로 독서예요. 이게 나의 경험을 증가시킨다. 그래서 제가 오늘 올리는 영상이 맞는지 아닌지 저도 몰라요. 그렇지만 저도 저의 경험을 올리는 거고 여러분들도 이런 방식으로 읽고 변호사님 이 부분은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저는 이렇게 찾고 이렇게 읽었습니다. 얼마든지 의견 남겨주셔도 됩니다. 이게 독서의 본질이라고 생각을 해요. 정답이라는 게 없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제 일반적으로 우리 코스모스를 보면은 이렇게 이제 4가지가 합쳐져 있을 거란 말이에요. 저자의 양력이라든지 실제 읽어보니까 그렇던데 역사적 설명이라든지 옛날에는 과학자들이 이랬는데 현재는 이렇고 미래는 이럴 거다. 그다음 과학적 근거도 당연히 들겠죠. 막 우주 그림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그다음 인문학적 표현들이 있어요. 뭐 다양한 어떤 표현들이 나오는데 그때그때 좀 짚어드릴 거고. 그다음에 근데 이 사람이 정말 하고 싶은 말들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이거를 한 번에 읽지 마세요. 그러면은 이 단계에서 꼬여봐요. 이렇게 이렇게다가 코스모스 어려워 이렇게 끝나버린단 말이에요. 그렇게 읽지 마시고
이렇게 나누세요. 일단 최소한 4번 정도는 따로 읽는 거예요. 30분씩. 어떻게 읽냐? 정말 하고 싶은 말을 먼저 찾아야 돼요, 일단. 이걸 찾고 나서 물어보는 거예요. 야, 진짜야? 그게? 그럼 이것 봐 하면서 이제 과학적 근거를 들겠죠. 과학자니까. 그럼 야, 언제부터 그런 걸 물어보면은 세 번째 읽을 때 옛날부터 이랬지 요 부분만 찾아서 읽는 거예요. 근데 좀 어려운데 편한 좀 쉬운 말 없어 그러면은 구수한 인문학적 표현을 또 찾아서 읽는 겁니다. 이렇게 나눠가지고 읽는 습관을 들여주셔야 되고 이게 30분씩 나눠 읽는 독서의 핵심이거든요. 자, 이제 1번 목자 코스모스의 바닷가에서 무슨 말인지 모르겠죠. 이거 답을 이제 여러분들이 원리를 찾는다고 생각하시고 숨은 그림 찾는다는 생각 멀리서 보신 거예요. 책을 빨리 넘기시면서 앞뒤로 넘기시면서 코스모스라는 말 이건 뭐 계속 나올 거고 바닷가라는 말만 찾아보세요. 바닷가라는 말만. 그럼 딱 어디에 나오냐? 일단 물음표를 뒤에 쳐보시면 편합니다. 코스모스의 바닷가 무슨 뜻이야? 바닷가 어디 있지? 이러고 찾기. 그러면은 37면에 나옵니다. 거대한 바다. 아, 드디어 나왔어 보니까. 코스모스를 거대한 바다라고 생각하면 지구 표면은 바닷가다. 우주라는 바다에 대해서 우리는 대부분 서서 스스로 보고 배워서 알았다. 안 들어갔다는 거. 아직 들어가 보지도 않았고 직접 바닷물 속으로 들어간 건 최근이고 발가락 적시는 정도였다. 발목을 물에 적셨다. 우주는 어마어마하게 크다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알 수 있는 거는 우리는 코스모스 우주에 대해서 아는 게 아직까지 거의 없다. 인류가 이렇게 지금 한 2000년 넘게 기원 이후로는 살아왔지만 코스모스 바다처럼 넓고 깊기 때문에 우주는 광대하다라는 게 첫 번째 이제 테마였다. 알 수 있는 답이에요. 여기까지 해놓고 이제 물어보는 거죠. 아까 제가 뭘 물어보라고 했어요. 야, 우주가 얼만큼 넓어? 물어보면 이 사람이 또 과학적 근거를 대주겠죠. 이거를 두 번째 찾아서 읽고 야 그럼 언제부터 이랬어? 옛날에는 어땠어? 옛날에 과학자가 어땠어? 이러면 또 나올 거예요. 없는 파트도 있겠죠. 그 다음에 조금 쉽게 표현하면 어떻게 될까 하면은 또 앞에 뭐 단테의 신곡이라든지 뭐 다양하게 또 인용을 해뒀더라고. 이런 식으로 가는 거예요. 이 사람이 글을 쓸 때 이렇게 썼을 거란 말이에요. 이거를 역추적해보는 게 글 읽기다, 독서다, 저자와 대화하는 것이다. 자, 그 다음에 또 보니까 두 번째 우주 생명의 푸가 너무 어렵죠 일단. 자, 보니까 66에서 67면에 똑같이 물음표 치고 답을 찾아보면 답이 나옵니다. 지구의 생물들이 오랜 세월 동안 같은 진화의 코드를 통해서 변신을 해왔다. 따라서 지구의 생물학은 철저하게 어디에 비하면 아까 드넓은 일장 우주에 비하면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지구 생물에게는 단 한 가지 생물학만으로 충분하다. 오, 생물학을 음악에 비유해 볼 때 지구 생물학은 단성부 단일주 형식의 음악만을 우리에게 들려준다. 아주 단순하다는 거예요. 지구 생명체는. 근데 자기가 생각할 때 외계에 수천 광년 떨어진 저 먼 곳의 생명은 얼마나 어떤 준비를 하고 있을까? 풀필이 하나로 연주되는 이 지구 단성부 이런 음악이 아니라 푸가의 가능성이 없다. 푸가가 이제 무슨 뜻인지 책에서 알려주죠. 우리는 우주 음악에 대해서 화음과 불협화음이 교차하는 다성부 대입법 양식에 둔주고 이게 푸가겠죠. 정상적으로 글 쓴 사람이라면. 우리는 이거를 다 외울 필요가 없어요. 그냥 무지하게 우주 생명은 복잡하다는 것만 알면 돼요. 10억 개의 성부로 이루어진 은하 생명의 푸가를 듣는다면 요 말 나오는 거 찾으면 된다 그랬죠. 지구의 생물학자들은 화령과 장어망이 정신을 잃고 말 것이다. 띠리리리리링 이랬는데 빠밤 이런 음악을 한다면 깜짝 놀란다는 거죠. 바로 그 시절 음악이 푸가긴 한데 어쨌든 자 그렇게 보니까 지구 생명에 비해서 우주에 있을 생명은 매우 복잡 다양하다. 이게 우주 생명은 푸가다라고 표현을 한 거죠. 구수한 표현, 인문학적 표현이 한번 나온 거죠. 그죠? 자, 우주는 넓으니까 1장, 2장을 자꾸 생각하면서 읽어야 돼. 우주는 무지하게 넓다. 우리 생명은 우리를 중심으로 봤지만 우주는 훨씬 복잡 다양한 생명 문명들이 있을 것이다. 예측하는 거죠. 3장에 보니까 지상과 천상의 하모니 이렇게 돼 있어요. 또 지상과 천상이란 말 나올 때까지 찾거나 비슷한 말 나올 때까지 찾으면 돼요. 쭉 앞뒤로 계속 넘기면서 답 찾는데 1, 2분을 투자합니다. 진짜 빠르게 그냥 멀리서 보시면 넘기시는 거예요. 내가 A라는 낱말이 나올 때까지 찾는 거예요. 원리를 찾을 때 얘 안경 쓰고 이렇게 눈 땡그란 애 찾잖아요. 그런 느낌이야. 한 명씩 얼굴도 안 보잖아요. 멀리서 슬쩍 보고 얘인가? 아니네. 또 딴 거 찾고 이렇게 하죠. 똑같아요. 책 읽기는 일단 이렇게 시작을 하는 거예요. 보니까 우리가 물음표 치고 160면에 또 답이 나오죠. 케플러와 뉴턴이 인류 역사의 중대한 전환을 대표하는 인물이다. 이 두 사람은 비교적 단순한 수학 법칙이 자연 전체에 두루 영향을 미치고 지상 나왔어요. 적용되는 법칙이 천상에도 똑같이 적용된다. 인간의 사고방식과 세계가 돌아가는 방식이 서로 공명을 함께 울린다는 걸 밝혔다. 서로 이제 호응한다는 거죠. 그들은 관측 자료의 정확성, 관측 하늘을 보는 거겠죠. 두려움 없이 받아들였다. 그들은 행성들의 움직임, 이게 천상 우주구나, 코스모스구나. 정확하게 예측함으로써 인간이 우주, 천상, 코스모스를 대단히 깊은 수준까지 이해할 수 있는 확고한 증거를 제시했다. 오늘날 세계화된 우리의 문명, 우리의 세계관 그리고 현대의 우주 탐험 전출 그들의 예지 힘인 것이 뭐예요? 지구에서의 어떤 지상에서의 물리학이 우주에도 적용이 되더라라는 걸 케플러와 뉴턴이 밝혔다는 거죠. 자, 그러면 다음번에 책 읽을 때는 케플러와 뉴턴 얘기가 있겠네.
뭐를 어떻게 왜 밝혀냈는지 한번 찾아보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 나눠서 읽는 겁니다. 지상과 천상의 하모니는 뭐죠? 답을 하면은 지구, 지상의 물리 법칙은 코스모스, 천상에도 그대로 적용되는 것 같다라는 걸 지금까지 학자들이 밝혀냈다는 거죠. 자, 그다음 천국과 지옥이에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천국과 지옥 말 나올 때까지 찾습니다. 214, 215면 보니까 나오네요. 우리 아름답고 푸른 행성 지구는 인류가는 유일한 삶의 보금자리다. 지구의 현재 기후 여건이 실은 불안정한 평형 상태일 가능성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인간은 자기 파멸을 가져올 수 있는 수단들을 동원해요. 제가 쳐서 이게 오타가 났네요. 지구의 연약한 환경을 더욱 교란시키고 있는 중이다. 그것이 초래할 결과는 전혀 개의치 않고 말이다. 지구 환경이 지옥과 같은 금성 나왔어요. 지옥과 같은 금성. 금성이 현실이야. 실제 저는 여기를 찾고 위에를 읽은 거예요. 지구의 환경이 왜냐면 여기 보니까 이제 천국이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얘가 지옥이면은 그 지구는 천국이다. 여기저기 이제 치진 않았는데 앞뒤로 나오거든요. 그다음 빙하기에 놓여 있는 화성이 현재 상황을 근접할 위험은 없냐. 그러니까 우리가 현재 살고 있는 게 천국인데 지옥 같은 금성처럼 되거나 화성처럼 될 수는 없냐는 거예요. 인류는 자신의 무지를 망각한 채 대기를 오염시키고 숲을 제거함으로써 요즘 탄소 뭐 중립 이런 말 나오잖아요. 그죠? 지표면의 반사도를 점점 높이고 온도 높이고 있고 이러니까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지옥과 같은 화성이나 금성에 비하면 지구는 천국이다. 천국 어디예요? 지옥. 천국은 지구, 지옥은 화성, 금성. 천국과 지옥을 결정하는 것은 즉 지구를 화성이나 금성처럼 만드는 것은 여기 살고 있는 우리다라는 걸 알 수 있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1, 2, 3장의 내용들을 보니까 뭔가 우리 지구의 어떤 그 법칙들을 다른 화성이나 금성에도 적용할 수 있는데 지구도 그렇게 변할 수 있다는 걸 또 이렇게 쭉 얘기를 해주고 있죠. 느낌이 오시죠? 스토리가 만들어지죠, 이제. 자, 5장에 또 보니까 이런 얘기가 나와요. 붉은 행성을 위한 블루스. 붉은 행성이 뭘지 일단 먼저 찾아야 돼요. 붉은 행성은 여기서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화성이에요. 화성. 이러한 작업을 217, 271, 273에 나오는데 이러한 작업을 일반적으로 지구화라고 부르는데 외계 행성을 인간이 살기 적합하도록 바꾸는 거고 수천 년 동안 인간이 지구를 교란시켜왔대요. 온도를 높이면서 앞에 나왔던 거죠. 앞에 단락에. 앞에 단원 전체 챕터에. 불과 한두 세기 만에 지구가 바뀐다. 화성 수준으로. 근데 이제 또 이걸 화성에 적용하니까 인간이 지구를 파괴하는 걸 보니까 화성이라는 거를 거꾸로 지구화시키는데도 그렇게 오래 안 걸릴 것 같다. 언젠가 화성이 지구화가 실현하는데 되게 재밌었어요. 저는 이분의 어떤 낙천주의적인 사고방식이. 우리가 지구를 망가뜨리고 지구의 운명을 바꾸는 걸 보니까 화성도 좀 바꿀 수 있는 것 같아. 붉은 행성. 지구화가 실현되면 화성에 정착해서 화성인이 된 인간들이 거대한 운하망을 건설하게 될 거다. 이게 블루스란 거 뭐예요? 신나는 거잖아요. 이렇게 블루스 뭐 어쨌든 춤추고 막 그런 건데 붉은 행성 화성을 위한 블루스, 화성을 지구처럼 만들 수 있다는 희망이 들어가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정리하면 붉은 행성 화성은 불타는 붉은 행성 화성을 말하는데 화성이 제일 많이 나오니까 탐사를 거기에 뭐 보면서 해보니까 지구화에서 지구로 바꿔가지고 살 수 있을 까 희망이 보는데 이게 블루스라고 표현을 한 거죠. 느낌 오시죠? 인문학적 표현. 자, 여행자가 들려준 이야기. 어떤 여행자? 보니까 298면에 현대판 탐험에도 여행담을 가져온다. 보이저 1호와 2호 나와요. 보이저 1호와 2호가 여행자구나 알 수 있죠. 자, 308에서 324면 보면은 보이저 여행담 중에서 특히 2호의 이야기에 홀딱 반했다. 2호가 뭐냐 보니까 목성, 토성이란 말이 나와요. 우리 현재 이 과학적인 어떤 근거나 지식까지 깊게 안 파도 돼요. 이건 나중에 보는 거고 궁금할 때 보는 거고 일단은 정리하면 여행자가 들려준 이야기 중심적으로 하고 싶은 말은 뭘까요? 보이저 1, 2호를 보내보니까 목성과 토성에 관한 여러 가지 정보를 수집을 하더라. 이거를 여행담이라는 어떤 인문학적 표현으로 바꿔서 얘기를 한 거죠. 과학적으로 표현한 뭐예요? 보이저 1, 2호를 파견해 또는 통해 파악한 토성과 목성의 실태와 현황, 내지는 뭐 자연 기후와 환경 이렇게 말을 하는데 이거를 약간 이렇게 쉽게 표현한 거예요. 여행담. 야 가보니까 이렇더라라는 걸리버 여행기처럼. 자, 그다음에 이제 7번째 보니까 밤하늘의 등뼈. 야 이것도 참 저는 말이 어렵던데 왠지 시적인 표현인데 384면 이 말이 나올 때까지 찾아보면 우주에는 여러 개의 은하들이 있고 하나하나 예측하기 어려운데 우리가 어떤 모형을 만들어서 검증하고 아니면 바꾸고 이랬는데 생각해 보면은 태양은 벌겋게 달아온 돌멩이였고 옛날에 별들은 천상의 불꽃이었고 은하수는 밤하늘의 등뼈라고 옛날 불렀대요. 그런데 이론적 모형을 이렇게 지속적으로 구축하고 이 옛날에 엄청 러프한 모형을 구축했는데 파기하고 나중에 보니까 은하수가 밤하늘의 등뼈라기보다는 진짜 별들이 모여 있는 모형이고 우리 인류의 진정한 용기가 어땠는지 실감하게 된다. 여기서 알 수 있는 내용은 뭔가요? 이 단락 한 단락을 읽으니까 옛날에는 밤하늘의 등뼈라 부를 정도로 우리가 우주에 대한 관이 굉장히 좀 약했는데 섬세하고 다듬어지지 않았었는데 이후에 사람들의 용기를 통해서 많이 다듬어졌다는 거죠.
옛날보다 우리가 우주를 보는 시각들이 많이 달라졌다. 옛날 표현을 통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예를 들어서 뭐 조선시대 TV를 갖고 가면 어떤 느낌일까요? 조그만 사람이 들어있네 이런 느낌 같지 않겠어요? 근데 나중에 이게 안에다가 뭐를 쏴가지고 녹화한 거를 트는 거구나 이렇게 알 수 있게 되잖아요. 그죠? 이렇게 이제 볼 수 있게 되는 거고. 여덟 번째 보니까 시간과 공간을 가르는 여행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410 말이 꼬이네. 417면, 428면 우주여행은 공간뿐 아니라 시간과도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다. 무슨 뜻이지? 보니까 이 시간과 공간을 가르는 여행, 우주여행이라는 답이 나왔어요. 공간, 시간이란 말이 나왔으니까. 따지고 보면 우주여행은 시간과 공간을 가르는 여행인데 한 번도 같은 말을 했는데 우리는 미래 속으로, 즉 시간 속으로 빨리 여행하면 공간을 빨리 움직여 갈 수 있다. 어떤 다른 별로 빨리 간다는 건 미래를 향해서 빨리 가버린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공간이 줄어들면 시간도 줄어든다. 시간과 공간 합쳐져 있다. 시간 여행은 어떨까? 이게 미래에 대한 것, 과거에 대한 것 쭉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보아왔듯이 넘어가면 시간과 공간은 밀접하게 얽혀 있다. 무지하게 어려우니까 이분도 그냥 계속 같은 말을 반복하는구나라고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다음 왜? 당연히 어려운 이유가 이렇게 하고 앞을 다시 한번 넘겨보면 이것보다 앞에 399, 405면 아인슈타인 얼굴 한번 나오고 특수 상대성 이란 말이 나와요. 야, 그래서 이 파트가 어렵구나 하는 걸 알 수 있죠. 내가 시간과 공간을 가르는 여행이 우주 여행이 시간과 공간을 가른다는 걸 이해하려면 이 책에서 소개하고 있는 상대성 이론이라는 걸 알아야 되는구나. 이거는 내가 나중에 봐야겠다라고 이해를 할 수 있는 거죠. 8장에서 무너지시면 안 돼요, 여러분. 다시 이건 마지막이에요. 나중에 내가 과학 지식이 생길 때 봐야 되겠죠. 또는 정말 이렇게 뭔가 잠이 안 오는 날 보셔도 될 것 같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그래서 정리를 하면은 우주라는 공간을 빨리 여행한다는 것은 미래라는 시간에 더 빨리 접근하는 것이다. 내가 더 빨리 가면 갈수록 미래를 빨리 만나는 거니까. 따라서 우주여행은 시간과 공간에 동시에 관련된 것이고 과거 여행과 상대성 이론에 대한 말도 나와 있다. 한마디로 말하면 뭐다? 어렵다라는 거죠. 시간과 공간을 가른 여행 답만 알고 넘어가면 돼요. 우주 여행이다. 현재 내 지식으로는 어렵다. 나중에 읽어봐야지. 이런 느낌이 됩니다. 자, 그다음 별들의 삶과 죽음. 이 파트가 사실 좀 찾기 어려운 파트였어요. 저 같은 경우에.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 게 우리 정도의 인지력을 가졌고 우리 정도의 인지력을 가진 사람을 대상으로 쓴 책이라면 이게 이해가 안 돼요. 저자가 잘못 쓴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잘못 쓴 책도 있잖아요. 아무리 대가라도. 그렇지 않나요? 자, 그래도 찾으면 478, 479면입니다. 여태껏 이루어진 직접 탐사에서 알아낸 사실은 은하라는 미지의 대륙에 엄청난 구성원들이 있는데 그게 뭐 나선팔도 있고 4천억 인구를 자랑하는 성단도 있고 별들도 있고 암흑 성간홍도 있고 초고성도 있고 적색거성도 있고 성운도 있고 무지하게 많다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뭘까요? 알 수 있는 건 제가 이제 사실 정리하느라고 이제 한 번 더 읽을 거 아니에요. 보니까 두 번째 읽으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더라고요. 어디 그뿐이겠는가? 이렇게 쭉 나오고 이게 중요해요. 여기. 우리는 그들과의 만남 속에서 우리를 구성하는 물질, 우리의 내면과 검수, 맨 마지막 단락이거든요. 이 파트의 맨 마지막 단락. 이 책이 재밌는 게 어려우면 마지막 단락에 거의 다 정리가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책을 읽으면서 마지막 단락을 먼저 봐도 되겠다는 전술을 세울 수 있어요. 그리고 인간 본성의 형성 기제 모두가 생명과 코스모스의 깊은 연계에 좌우된다. 인간도 코스모스의 일부다, 우주의 일부다. 근데 우주에 이렇게 많은 게 있다라는 거는 별들의 삶과 죽음을 뭐라고 얘기를 하는 걸까요? 여기서 이제 추론을 해보면 결국에 이거 너무 잘못 넘었네. 별들의 삶과 죽음은 우리의 삶과 죽음과 같다. 왜? 별과 우리 모두 코스모스의 일부 연계를 이루기 때문이다. 나타났다가 살다가 고통받다 죽는다라는 이제 그런 말들이 아까 나와 있었잖아요. 그죠? 이렇게 별들의 삶과 죽음은 결국에 코스모스를 통해 우리랑 연결이 돼 있다는 거죠. 같다. 왜냐하면 사실 별이라는 건 무기질 같지만 우리는 이제 유기질이 합쳐져 있는 거지만 이 책에서 그런 말 하거든요. 나중에 이제 뒷부분 나오는데 우리가 어느 순간 유기질들이 진화하다가 생각을 하게 됐다 이렇게 나와요. 결국에 우리도 이렇게 어떤 뭐 탄소라든지 수소가 합쳐진 애들이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나와 있는 그런 식인데 탄소는 아닌가? 어쨌든 그다음에 이제 한번 뒤에를 보면요. 10번 영원한 벼랑의 끝 물음표 치면 532면에 답이 나옵니다. 이것도 맨 마지막 단락이에요. 이 챕터에. 힌두교의 우주론은 영원히 순환하는 우주를 우리에게 가르친다. 영원한 벼랑 끝이란 말이 나와서 이 단락을 본 거예요, 제가. 앞에서 이야기한 우주들의 계층 구조는 아이디어야말로 힌두교의 우주관을 뛰어넘는 유일한 대안이다. 힌두교는 영원히 순환하는 우주인데 그게 아니라 계층 구조라는 서로 다른 우주가 존재한다는 생각을 하는구나, 이분은. 우리 우주에 또 다른 우주가 있다면 별도의 체계를 이룰까? 자연 법칙이? 그들의 세계에 진입하려면 4차원으로 길을 내야 할 것 같은데 그 길은 쉽게 열리진 않을 것 같다. 근데 보니까 블랙홀이 왠지 데려다 주지 않을까? 자, 이제 영원의 벼랑 끝에서 여기 나오죠. 정들었던 이 우주와 헤어져 저 우주로 뛰어들 채비를 해보자. 무슨 말이에요? 여러 개의 우주가 존재하는데 다른 우주 가려면 왠지 블랙홀 타면 될 것 같다는 생각이죠. 그죠? 영원한 벼랑 끝에 뭐가 있다? 답은 다른 우주가 있을 것이고 그 우주로
보세요. 우주들은 계층 구조를 이루니까 영원할 것 같은 크기 우주 끝 벼랑 끝에 보면은 새로운 우주의 길이인데 아마도 블랙홀일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죠? 여기까지 하고 근거가 뭐야 물어보면 또 이제 그 다음에 찾아서 다음 회독 때 읽으시면 되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이 이제 그 다음에 읽으실 과제예요. 자, 미래로 띄운 편지. 이제 물음표 붙이고 또 보니까 미래라는 말이 딱 나오지도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맨 마지막 또 책의 맨 마지막 부분 보는 거예요. 이 챕터에. 성간 탐사선 보이저의 금속 레코드판에 새겨진 인류라는 종에 관한 정보는 영겁에 세웠던 길이 기억될 것이다. 잘 안 지워질 건데 근데 걔보다 더 빠른 게 방금 종영된 텔레비전 프로그램 전파가 토성 근처에 있는 보이저까지 달려갔는데 수시간이면 충분하다. 이거 엄청 오랫동안 보이저 갔는데 그리고 보이저를 앞질러서 4년이 채 못 되는 짧은 기간 안에 켄타우루스 자리 알파벳에 도달한다. 그러므로 지금부터 수십 년이나 수백 년 후면 우주 먼 곳에 있는 문명권에서도 우리의 텔레비전 방송을 시청하게 된다. 우리 방송을 보고 좋게 평해 주길 바란다. 지구상의 평화를 유지하는 한편 외계 문명과의 교신을 이룩함으로써 지구 문명도 오타 있네요. 은하 문명권의 어역한 구성원이 되어야 한다. 무슨 말 하고 싶은 거죠? 외계 문명. 아까 보니까 시공간을 여행하는 게 우주 여행이라고 그랬잖아요. 보이저 호도 또는 전파도. 얘들이 시공간을 통해서 미래에 만날 멀리 떨어져 있는 건 미래에 만난다는 뜻이죠. 그래서 미래에 떨어져 있는 멀리 만날 존재에게 보이저 호나 뭐 텔레비전 전파나 어쨌든 우리의 정보가 닿을 가능성이 있는데 그렇게 되면 지구 문명도 은하 문명이 구성원이 되면 좋겠다는 게 미래, 멀리 있는 행성 문명에게 띄운 편지라는 거죠. 보이저호 또는 전파라는 뜻이죠. 이해되시죠? 그죠? 언젠가 알 수 있게 된다. 우리가 뭔가 하고 있는 것들이 의식적이든 비의식적이든 걔들한테 가고 있다. 정확하게 아주 요약을 한다면 먼 우주에 있는 문명에게 우리가 의도적으로 띄었든 비의도적으로 띄었든 뭔가가 가고 있다라는 거 언젠가 알게 될 것이다. 같이 살게 될 것이다. 저는 여기서 스티븐 호킹이 좀 떠올랐어요. 스티븐 호킹은 야 자꾸 저기 우주로 뭐 쏴 보내지 마라. 우리 식민생활 막 이렇게 경험한 친구들 있지 않냐? 그렇게 될 수 있다. 지구 식민지도 어떻게 하냐? 전쟁 나고 이렇게 이제 얘기도 했던 게 우리 고 스티븐 호킹 박사였는데 저는 상당히 상반된 시각이어서 재밌었어요. 자, 12 은하 대백과 사전. 이것도 마찬가지로 여기 나오는 말만 이제 찾아보면 626, 627면에 거대한 은하 컴퓨터 상상해보면 여기에 은하 대백과 사전이라서 모든 코스모스의 생명에 관한 정보가 있는 뭐 그런 문명도 있겠죠, 그죠? 우리가 지금 사실 보면은 인사이클로피디아나 이런 거 보면은 어디 진짜 문명이 좀 혜택을 못 받은 원주민 분들이 보면 야 이런 게 있어? 우리 바깥 세상 이런 게 있어 할 거 아니야. 똑같이 우주를 이렇게 본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외계의 어떤 존재가 은하 대백과 사전 개정을 해야 되니까 정보를 좀 달라고 요구하면은 공생에서 사는 게 이분의 꿈이니까 은하 문명 공동체의 최신 가입자에 대한 정보를 자신의 컴퓨터에 입력할 수 있게 된다. 외계의 생명체가 은하 대백과 사전을 갖고 있는데 우리 정보도 입력할 거라는 거죠. 저는 뭐 물론 이제 좀 약간 식민지가 되지 않을까 하는 무서움을 좀 두려움을 갖고 있는데 어쨌든 굉장히 낙관적으로 우주 낙관론자 같으신데 어쨌든 은하 대백과 사전 뭐죠? 정답은 뭐예요? 외계 문명이 만든 편찬한 은하 대백과 사전인데 여기에 우리 정보도 실린다. 존재와 공생의 희망을 갖고 있는 거죠. 그죠? 자, 근데 13번에 보니까 누가 우리 지구를 대변해준 마지막 같은데 또 이게 대변이란 말 나올 때까지 찾으면 돼요. 인류는 우주 한 구석에 박힌 미물이었는데 스스로 인식할 줄 아는 존재로 이만큼 성장했고 자신의 기원을 더듬을 줄도 알게 됐고 별들에 대해 숙고할 수 있게 됐고 유기체가 원자를 진화를 꿰뚫어 생각할 수 있게 됐다. 유기체가 하나하나 유기체가 우리는 종으로서 인류를 사랑해야 된다. 왜? 지구에 충성해야 된다. 왜? 아니면 누가 우리의 지구를 대변해 주냐? 우리가 여기서 이제 발전을 했는데 우리가 여기서 진화를 했는데 우리의 생존은 우리 자신만 이룩한 업적이 아니고 오늘을 사는 우리의 인류를 여기에 그냥 코스모스 또는 코스모스의 일부인 지구에게 감사해야 된다. 아까 보니까 우리 지구 온난화라든지 온도 높이고 막 이런 것들 나왔잖아요. 막 초목 자르고 이런 거, 삼림 자르고 이런 짓 하지 말라는 거예요. 누가 우리 지구를 대변하냐? 정답. 지구에서는 우리가 지구를 대변한다. 우리의 행동이 지구의 코스모스 속 한 행성의 미래, 지구라는 운명을 결정한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다시 한번 전체 목차로 마무리를 해보면 여기까지 하는데 제가 27분 정도 걸리더라고요. 찾고 전체 한번 보는 거. 코스모스 바닷가 무지하게 넓은데 우린 발목만 담그고 있었고 우주 생명은 푸가 엄청나게 복잡하고 우리보다 지상과 천상 우리의 물리 법칙이 우주에도 적용된다. 코스모스에 적용된다는 걸 우리가 밝혀냈고 천국 우리가 사는데 천국인데 금성과 아까 화성 엄청 지옥이다. 거기처럼 될 가능성도 있다. 우리가 잘못 산다면 붉은 행성 화성을 위한 블루스 앞으로 이주해서 여기 토양을 우리가 받고 있다. 좋은 면도 있고 여행자가 들려준 이야기 보이죠. 일리오가 토성하고 목성을 가보니까 어떻게 생겼더란 얘기 해줬고 밤하늘의 등뼈 옛날에는 은하수를 밤하늘의 등뼈라 부를 정도로 우리가 수준이 낮았는데 요즘 우주를 다른 관점으로 보게 됐다. 이런 데는 용기가 필요했다. 자, 시간과 공간을 가르는 우주여행은 멀리 있는 것을 빨리 가고
그다음에 빨리 가는 것은 멀리 이제 가깝게 가는 거니까 시간과 공간이 동시에 단축되는 거죠. 이런 여행이고 과거도 혹시 이런 법칙이 적용되는지 상대성 이론 이런 것들이 나와 있었고 무지하게 어려운 파트라 그랬어요. 자, 9번 보니까 별들의 삶과 죽음은 우리의 삶과 죽음과 같다. 무지하게 많고 생겼다가 힘들었다가 죽는다. 영원한 벼랑 끝이 뭐예요? 이 무한할 것 같은 우주 끝에도 또 다른 우주가 존재하는데 일로 넘어가려면 블랙홀이 왠지 통로가 될 것 같다는 가설. 자, 11번 미래로 띄운 편지. 미래. 멀리 있는. 왜? 시간과 공간. 요 합쳐진 말이죠. 멀리 있으면 미래가 나중에 만날 사람이니까 공간적으로도 멀리 있다는 거겠죠. 멀리 있는 우주 문명에 대해서 우리는 의도적이든 비의도적이든 편지를 띄운다. 의도적으로 띄운 게 보이저 후에 우리 정보 띄운 거. 그다음 비의도적인 게 텔레비전 방송 같은 거 하면 외계 우주로도 뿅 나가버리니까. 어쨌든 외계가 알게 되면 우리를 잘 봐주면 좋겠다. 공생하면 좋겠다. 식민지로 안 삼으면 좋겠다. 그래서 은하대백과 사전도 만들고 싶다. 걔들이 만들면 우리도 정보를 주면 좋겠다. 아주 희망이죠. 그러니까 블루스 이런 말에서 나오는 굉장히 낙관주의자적 이런 느낌이 들죠. 인문학을 해보신 분들께 13번 우주가 우리 지구를 대변해. 근데 그렇게 공생해서 살려면 우리가 지구부터 좀 잘 지켜야 된다. 이렇게 막 지구 온난화 막 심각하게 만들고 막 그렇게 나무다 베고 이런 짓 하면 안 된다라는 말들이 있는 거죠. 코스모스 속에 사는 우리가 코스모스의 일부로서 잘 생활을 해야 된다라는 게 나와 있고 그래서 다시 한번 맨 앞에 있었던 우리 봤던 거 보면은 우리도 코스모스의 일부다 이제 이해가 되죠. 시적 수사가 아니야 진짜. 왜 과학적으로 내가 증명해봤잖아. 인간과 우주는 가장 근본적 의미에서 연결돼 있다. 코스모스에서 태어났고 인류의 운명도 깊게 관련돼 있고 인류 진화의 역사에 우리가 처음에 유기질이 막 합쳐졌다 생각을 하게 됐다 그랬잖아요. 아주 사소하고 하찮은 일들도 하나같이 우리를 둘러싼 우주의 기원, 지구의 법칙이 천상에도 적용된다 그랬잖아요. 그게 다 있고 옛날 사람이 밝혀냈고 독자들이 이 책에서 우주적 관점에서 본 인간, 코스모스의 관점에서 얘들이 지구를 안 망쳐야 남들과 잘 살 수 있다. 그런 것들을 이제 밝히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이렇게 해서 코스모스를 마무리를 했습니다. 물론 제가 어제 이거는 27분 동안 이제 읽고 오늘 이제 정리한 내용이고 저도 이제 또 읽을 거예요. 저도 이제 처음에 어제 읽었으니까 이제 6번 정도 읽어야죠. 제가 30분씩 7번을 읽는데 나머지 6번 동안은 뭐 과학적인 근거도 읽고 역사적인 사실도 읽고 제가 못한 어떤 물리도 한번 보고 재미없으면 안 읽고 이렇게 할 거예요. 지식을 이렇게 층층이 쌓아가는 어떤 재미를 그다음 그 방법을 여러분들이 이 영상을 통해서 조금 더 느끼셨으면 좋겠습니다. 생각보다 코스모스 그렇게 어렵지 않았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어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상 이윤규 변호사였습니다.